보통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운전자보험 왜 필요해? 나 자동차보험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100%딱 이해가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다들? 그거를 최대한 한번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그 사람은 민사적 책임이나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차가 사람을 치면 무조건 차 잘못이에요. 뭔 짓을 했든 피해자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차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차 잘못인데 단서조항이 생깁니다. 차가 사람을 치면 무조건 차 잘못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근데 또 한 번 단서조항이 붙어요. 단 시민의 중과실이나 중상해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를 그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벌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시민의 중과실이나 피해자가 중상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보험 처리만 해주면 돼요. 네. 미안하다고 사과도 안 하잖아요. 전화번호조차도 모르잖아요. 심지어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주죠. 보상 그 담당자가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시민의 중과실이란 뭐냐? 다 알고 계시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뭐 등등등등등등등. 근데 이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 차치면 중과실로 또는 직진 교차로 있을 때 내가 직진 차선에 서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좌회전할 거야. 거기서 좌회전하면 중과실.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약속이 생겨서 직진하면 중과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이 되잖아요. 중과실 되면. 근데 이 중과실이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경찰이 알아서 붙게 되면 중과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중상해의 기준은 형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는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생명에 대한 위험, 불치나 난치의 질병.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애매해요. 아무런 검사마다도 판단을 달리하고 조사하는 경찰마다도 이거 중상해다 아니다 판단을 다 완전 정확하게. 그래서 교통사고 이제 처리특례법 위반이 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면 교통사고가 나면 우선 경찰서에서 먼저 사고가 왜 났는지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게 중상해다 또는 중과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중과실이나 또는 중상해면 검찰은 송치를 합니다. 경찰이 판단했을 때 둘 다 아니야 그러면 불송치하고 가려서 끝나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죠? 벌점 뭐 조금 받고 과태료 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부과돼요. 과태료. 그리고 여기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과실이나 중상해인 것 같아 경찰이 판단하기에 그러면 검찰은 송치를 해요. 근데 이렇게 송치하는 작업이 끝나야 여기가 끝나야지만 그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게 발급이 돼요. 이게 송치가 되지 않으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발급이 안 됩니다. 여기 운전자 비용담보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2단계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검찰로 송치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검찰청이죠. 담당 검사가 이 사람이 중상해 또는 중과실이 맞으면 약식 기소를 할지, 그러니까 직권으로 벌금 주고 그냥 끝내버릴지, 아니면 재판에 세울지, 정식 기소를 할지, 이걸 판단하게 돼요. 근데 또 반대로 검찰이 봤을 때는 이거 중상해, 중과실 아니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를 하지 않은 불기소, 혐의 없음, 세 가지로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약식 기소가 되면 그냥 벌금 고시서 바로 날라오죠. 끝나는 거고, 벌금 내고 끝나는 거고, 정식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에 정식으로 재판에
판사 앞에 가가지고 이제 혼나요. 진짜 혼나요. 그리고 가면 분위기가 이거 그냥 운전자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아니에요. 받아보신 분 있나요? 혹시? 가서 재판. 네. 분위기가 조금 살벌해요. 그리고 혼나요. 검사한테도 혼나고 판사한테도 혼나고. 그리고 이제 정식판을 해서 판결을 받죠. 실형 또는 벌금을 받죠. 교통사고 처리상대법 위반을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벌금 담보가 한도가 2천인 거예요. 금고 뭔지 아세요? 금고? 징역은 교도소에 가서 노역을 하는 거고요. 금고는 교도소에 가서 노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쉬는 건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징역이 낫대요. 네, 금고보다. 원래 금고가 형법상 낮은 형량인데 실제로는 징역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가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운전자 보험이 그동안은 이거를 다 담보해 줄 거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담보한 거는 불과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에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이 약식기소 부분 있죠? 또는 중상해 빈틈이 있어요. 보상이 안 되는 빈틈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서 2023년도 10월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다 바꿔야 되는 거고 바꾸라고 권유할 수 있는 거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우선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먼저 보면요. 2009년도 10월 이전에는 6조 이상일 때만 정액형으로 보상을 했어요. 네,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내가 합의를 하지 않아도 중과실로 상대방은 피해 6주 이상을 만들어 놨으면 합의를 안 했어도 그냥 암진단으로 나오는 것처럼 돈이 나옵니다. 심지어 중복으로 나오고 중복가입도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일례로 제가 보험조사부에서 파견 가서 일할 때 이걸로 보험 사기치는 집단이 있었어요. 옛날 거는 벌금, 방어비용, 형사비지원금이라는 이름이죠. 그거를 중복으로 가입을 해놓고 이제 교차로, 동네 교차로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건너가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치면 6조 이상을 주면 합의금 그때는 3천이었거든요. 4개를 가입하려면 1억 2천이잖아요. 그리고 방어비용이라고 800에다 500, 300 정식교수가 800 4개 하면 3,200이잖아요. 1억 5천 패키지.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아직도 계약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17년 12월 요 사이에는 이때부터는 이제 실손으로 실제 합의한 금액으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과실 당연히 됐고 중상해, 그러니까 중과실은 아니지만 일반 교통사고, 그러니까 중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사고인데 중상해요. 그러면 1, 2, 3급까지는 가입금액을 그냥 지급했어요.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인데 그 중상해로 기소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 지급했어요. 그리고 18년 1월, 23년 9월까지 동일하고. 근데 문제는 2023년 10월 이전까지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일 때 그리고 약식기소, 불기소, 불송치했을 때는 이게 다 안 됐어요. 4급부터 14급까지의 중상해. 근데 2023년 10월부터 처음에 현대랑 DB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삼성도 하고 현재 기준으로 메르츠도 하고 KB도 하고 다 하는데 이런저런 약간 다 따졌을 때는 제가 손해상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DB가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이제 진짜로 내가 가해자가 된 사람을 죽였다든가 불구로 만들었다든가 했을 때 가장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DB. 그다음에 면책조항은 당연히 운주불명은 도저히 당연히 안 되고, 동승자가 옛날에는 동승자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이때부터는 됩니다. 만약에 이거 지금도 갖고 이거랑 이거를 같이 갖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실손으로 근데 1억을 합의했다. 여기서 1억이 나가고 여기서 3천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3천이 남죠, 돈이. 지금 이 부분 정확하게 지금 이 빈틈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빈틈이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좀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 보면서 차차 한번 다시 볼게요. 2023년도 10월 이전 거 기준으로 보면요, 일반 교통사고를 내가 냈는데 상대 피해자가 중상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중상해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경찰에서 이제 중상해를 슬슬 판단하는 시점에 바로 변호사를 사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23년 10월 이전 계약은 여기 말 그대로예요. 검찰의 정식 기소 전에는 절대 합의하면 안 됩니다. 그럼 면책이 돼버려요. 이게 사실 상품 잘못 만든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중상해가 됐어. 그러면은 검찰이 이제 기소를 준비하겠죠. 경찰에 송치를 한 다음에 검찰이 이제 재판에 데리고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기소 전에 합의를 많이 해요. 법원 가기조차도 싫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전에 약간은 제가 의뢰를 받으면 고객님 제대로 방어하고 싶으면 기다려라. 지금 뭐 할 거 없다. 기다려서 재판에 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재판에 쓰기 전에 합의를 해버리면 약식기소나 불기소나 불송치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면책이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제 공무원 무형에서 이제 뭐 일종의 사무장이죠. 법률 사무장,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 대리도 해요. 원래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편에서 일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해서 가해자 편에서 쓰는데 검사실에다가 웃기게도 우리 의뢰인인데 기소해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돼요. 검사가 어이없어 하죠. 진짜야? 이렇게. 네, 맞아요. 진짜입니다. 그래야 우리 합의도 할 수 있고 저도 일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의 정식 기소 이전에 합의를 하면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정식 기소가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다. 근데 단 이제 피해자가 부상금 1상급이면 상관없죠. 1상급이면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니까 보통은. 그게 약관에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이제 기존 약관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10월달에 개정된 약관인데 이거는 이제 피해자 사망했을 때, 그러니까 언제 돈을 주냐, 그러니까 지급사유가 언제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다음에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뭐 6주 미만 판고도 있죠. 그리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서 공소제기 되거나 이미 그러니까 공소제기가 돼야지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상금을 1, 2, 3급일 때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약관의 빈틈은 4급부터 14급까지 중상해 사건은 공소제기가 돼야지만 돈을 준다 이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감옥, 부상금을 1, 2, 3급 이외의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을 한 보험금의 종류에 들어갑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바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반문할 수 있죠. 4급부터 14급까지가 중상위가 나올 수가 있어? 라고. 근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산 등급이라는 거는 자동차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보면 4급부터 볼게요. 뇌손상으로 심혈관 증상의 고도인 상해. 이게 4급밖에 안 돼요. 각막 이식술, 후원 뇌수술, 상하신경병 총완전, 상하신경총의 완전 손상되면 이렇게 돼요. 발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상완골 경부골절, 간부 분쇄성 골절. 상완골이 어딘지 아시죠? 여기 상완골에 간부 분쇄골절이라는 것은 뼈가 부러진 게 아니고 부셔졌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장애가 남죠. 그리고 제일 흔한 게 안정성 추체골절. 척추골절 아시죠? 척추 압박골절. 척추 압박골절이 5급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자기보험에서 연구장이라는 거예요. 맥브라이드 손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진단. 손해사랑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입니다. 합의도 쉽고 돈도 크고. 그 손해배상에서는 척추골절의 장애율이 굉장히 높아요. 쉽게 얘기해서 40세 남자 무직인 사람이 교통사고로 척추골절을 받으면 기본이 4천. 기본 4천. 그리고 더 심한 거는 7급에 십자인대 파열이 있어요. 7급인가 8급이에요. 십자인대 파열 우리 흔하잖아요. 생각보다. 근데 십자인대 파열이나 주체골절이 나오면 중상해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이 4급부터 14급 사이가 그러니까 일반 교통사고인데 4급부터 14급 사이에 피해자가 돼버리면 2023년 10월 이전 보험은 그냥 기다려야 돼. 내가 재판장에 설 때까지. 그러면 합의도 못하죠. 합의해버리면 공소권 없음이 나와버리니까. 그럼 그냥 가서 재판 가면 분위기가 어떠냐면 저도 이제 몇 번 따라가 보면 합의를 안 하고 재판에 들어서잖아요. 기본적으로 타박이 이제 와요. 피해자한테 합의 용서도 못 받았는데 왜 나한테 상처를 구하느냐 라는 말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상해 부분이 이제야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사합의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나 변호사 사면 비용이 이제야 사실은 완전체가 된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이제. 이것도 변호사 사면 비용도 그냥 같이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지금 다 들어간 거고요. 이 부분도 이제 10월달에 바뀐 부분입니다. 다시 보면 합의 시기를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죠. 이게 이 화면 제가 다시 넣은 거예요. 지금 10월달 이후 그러니까 개정된 약관으로 가입을 하는 고객은 그 어느 때든 합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재판장에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당시 기준으로 이게 제가 10월달에 만든 건데 10월달 기준으로 한번 꼭 그 자료가 있어서 한번 붙여본 거고 이때는 보험사가 조금씩은 달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해본 건데요. 만약에 내가 보장문서로 갔는데 또는 지인이 17년도 이전 계약을 갖고 있다.
그럼 야, 네 교사처는 피해자한테 직접 못 줘. 네가 돈 만들어야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선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직접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3천이든 5천이든 7천이든. 그 다음에 23년도 10월 이전 계약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시 검찰 기소 전에 하려면 면책이야. 결국에는 판사 얼굴 한번 봐야 돼. 그러니까 바꿔. 얼마 안 하잖아.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비용 21년도 9월 이전 계약은 합의하면 보통 약식 기소인데 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 면책이 결국에 이건 같은 거죠. 위에 거랑. 그다음에 23년 3월 이전 계약은 일반교통사고 중상해의 경우 검찰 뭐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네, 이것도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그냥 쪼개서 제가 얘기했을 뿐이에요. 운전자보험은 실제로 제가 판결문 좀 몇 개 가져와 봤는데 금고 6개월 집행유예 그거 아시나요 혹시? 교통사고 처리생각법 위반해가지고 재판받고 벌금 받으면 그 벌금은 2년 뒤에는 없어져요. 기록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전과 기록이. 근데 지금 피고 6개월 지금 금고 6개월 받았지만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집행유예 받아서 다행이다 좋다라고 하지만 물론 다행이죠. 들어가는 것보다. 근데 집행유예 받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집행유예 받고 있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만약에 똑같은 사고 또 한 번 중상에 내면 그냥 바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양형 기준에 양형의 이유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가중 요소다. 모든 이거는 그냥 기본 판결문이에요.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 판결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보면은 웃긴 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강경 요소를 뿐이지 혐의 없으면 무죄는 안 준다는 뜻이에요. 운전자보험 좀 자신있게 좀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인들한테 왜 운전자보험 왜 필요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두루뭉실하더라도 의미가 전달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좀 신뢰가 가겠죠. 운전자보험 최대한 짧게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내용을 전달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또 생각해보니까 주필용 대표님이나 김준 대표님이 강의해 주셨던 게 어느 정도는 좀 연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고객 관리라든가 뭐 영업 마인드 이제 이런 건데 고객 관리는 정확하게 뭔 얘기를 해야 되냐 저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뜬금없이 뭐 전화해서 뭐 항상 아무나 모를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정보를 자꾸 줘야 뭐 명분 비밀이라도 있지. 이제 그런 걸 저는 이제 주로 고민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준비하다가 있어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이제 단기별로 또는 분기별로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부지급률 불만족도를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느 보험사도 다 깔 수 있죠. 그냥 뭐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민원 건수도 공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별로 자체 민원, 대외 민원 이런 식으로도 공지를 하고 또 보험금 이제 소송 제기 비율 이거는 보험회사가 돈 못 줍니다라고 소송을 한 거예요. 고객한테 소송 제기한 비율도 다 공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장서 갔는데 뭐 누가 뭐 갖고 있네 그러면은 그냥 뭐 나한테 유리한 자료 꺼내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같이 한번 볼게요. 68세 김달석 씨는 2년 전 체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14, 15에서 아까 전에 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7달 못 넘길 거라는 예상을 깨고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복수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는 지금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 복수가 간암의 복수가 차면요. 예전에 제가 실무할 때만 해도 간 복수 차면은 이제 거의 준비하는 단계. 오른쪽 방교적으로 되고 나서 이렇게 나니까 아픈 건 없어. 2년 전 김씨의 상태입니다. 간암이 12cm 꽉 차 있습니다. 암세포가 하대정맥을 지나서 심장까지 퍼져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회복을 꿈꾸기는 어려웠는데 수술, 색전술, 표적 치료제 등이 골고루 사용되면서 성적이 좋아진 겁니다. 암 치료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국내 간암 사망자는 오히려 계속 늘었고 한 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암 사망자 2위로 올라왔습니다. 치료를 포기하는 간암 환자가 늘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이 간암 환자 6,675명을 조사했더니 1,045명은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21%는 간암 숨겼고 대부분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들의 절반은 석 달 이내에 숨겼습니다. 다니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여유도 없으신 거예요. 행업 때문에. 치료 포기의 사례나 이유를 추적해 정책적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치료법 중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 전문의 한 명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과의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다 회의하거든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간경변, 비형간염 항원, 실형간염 항체가 있으면 40세부터 6개월마다 국가 간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SBS 주동찬입니다. 정책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정책적 대응 안 돼요. 보험만 되는 거예요. 진짜. 왜냐면 제가 왜 간암을 예로 들었냐면 제가 그 자꾸 뭐 보험사 얘기밖에 할 게 없는데 제가 보험회사에서 일을 할 때 회사마다 달라요. 현대회사는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암 환자가 첫 청구를 하잖아요. 제가 첫 담당자가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완치 또는 사망할 때까지 제가 담당해요. 내가 인사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진단금을 주고 그 뒤로 계속 암 입원 일당, 뭐 실비, 뭐 수술비 계속 줘요. 나중에 사망하면 사망 진단금까지 줘야 돼요. 근데 이 색전술이라는 게 저게 간암 환자의 한 70%는 이걸 하거든요. 간에는 동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외과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못해요. 대부분. 심지어 조직검사도 못해요. 조직검사도 못하기 때문에 색전술이라는 게 뭐냐면 간으로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 간 중간으로 클립으로 혈관이 못 지나가게 딱 찝어가지고 간을 괴사시키는 거예요. 괴사를 시켜서 간도 죽지만 암도 죽이는. 근데 그 클립을 해놓고 약물을 흘려보냅니다. 항암제를. 그러면 이게 지금은 정리가 됐어요. 이거를 수술로 볼 거냐, 암 수술로 볼 거냐 문제가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암 수술로 봐주는데 그 판례가 보험사한테 되게 독이었던 게 기본 간암 환자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거를 25번까지 25회 한 2달에 한 번꼴로 맞고 계속 약물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암 수술금 횟수로 나가죠. 진단검사에 나가죠. 지금 기준으로 표적항암 나가죠. 거기다가 이 자체가 항암이에요. 항암이자 수술이에요. 항암 담보 나가고 수술금 나가고 실비 당연히 나가고 이거는 심지어 급여 적용돼서 5%밖에 안 됩니다. 실비가 표적 치료가 나가고 그리고 사용하면서 조사했더니 이들의 치료 한 명이 40 이것도 다른 영상이고요. 하나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식약처에서 시판 허가를 주죠. 시판 허가라는 것은 이제 대중에게 팔아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러이러한 적응증에 한해서만 처방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은 FDA에서 허가를 하게 되면 바로 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가 앤드 보험 우려는 정확히
이 얘기가 뭐냐면 어느 제약회사가 약을 개발했어요. 그 약을 개발한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임상도 하고 뭐 하고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먼저 허가를 해야 돼요. 식약처가 허가를 하면 허가하는 순간 비급여 약제가 돼요. 비급여 약제가 되고 그 비급여 약제를 다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허가를 하면 그때는 급여 약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식약처가 허가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허가하지 않은 요 사이에 그러니까 비급여 약제로 있는 게 아직도 엄청 많이 있어요. 표적항암. 그래서 표적항암이 그래서 비싼 거죠. 허가를 하는 식약처가 있고 저 멀리 원주에 급여를 해주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보건공단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이에 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허가와 급여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 약의 개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허가는 돼서 쓸 수는 있는데 보험급여가 안 돼서 그림의 떡처럼 못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낼 거야 하는 사람은 일단은 시판 허가가 됐으니까 그걸 못 쓰게 할 수는 없죠. 쓸 수 있습니다. 100% 비급여. 즉 거기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하는 자들의 명함이 엇갈린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죠. 메디칼 스코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안에 갇혀 있는 약 중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나는 보험급여가 안 되면 내 돈으로 내가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암 환자에게는 죽어가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긴 합니다. 치료비가 부족해가지고 항암을 포기하거나 차트에 다 적혀요. 그게. 기록지에 다 적혀요. 표적항암 뭐 경제적 부담으로 할 수 없음, 시행 안 돼. 이런 게 적혀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담보해주는 게 우리 지금 현재 나오는 뭐 표적항암 뭐 1억, 7천, 항암담보 뭐 7천, 1억 이제 이런 거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암 주요 치료비 요새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그게 급여만 된단 말이에요. 비급여는 안 돼요. 그리고 급여가 1,000만 원 됐을 때 뭐 1,000만 원 주고. 근데 그거는 사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거. 저는 그거는 좀 별로 좋다고 느끼진 않아요. 급여만 1,000만 원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암 환자라도. 급여가 1,000만 원이 넘으려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와상 환자들 있죠. 요양병원에 365 입원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갓 넘길까 말까. 중요한 건 비급여예요. 비급여 비용이 담보되는 그 주요 치료비 담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뉴스 기사를 보면은 되게 저희가 일하기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 약간만 뭐 1,200만 원. 급여 시간에 한 달에 발등록. 여기서 발등록하는 환자들은 이제 우리한테 보고 가야 만 그리고 암진단금 5천만 원 이상이면 사망률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거는 뭐 하나생명에서 통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생명에서 데이터로 이런 것처럼 이런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저걸 그냥 단순히 이제 우리만 알고 이제 말자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이제 뭐 김 대표님이나 뭐 누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고객 관리를 할 때 저런 걸 써먹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돈이 없는 기계한테는 저런 거 한번 보내주고 저런 거 나한테 가입한 고객한테는 고객님 저한테 좀 잘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 하면 뭐 당연히 소개라도 한번 이렇게 올 수는 있겠죠. 네. 저는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두서없이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항상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더 잘 할 수 있을까? 뭐 아까 이제 앞에 다른 대표님들이 많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항상 고민하고 이제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요새 이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있는 선사들이 나름 조금 되게 탄탄한 선사들이에요. 선사들을 교육하니까 우리가 협회에서 교육도 하고 이제 하는데 그 전에 뭐 약간 뭐 메라키 이런 데서 보면 보상 교육한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저런 거 한다고? 저런 걸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고? 조금 저는 솔직히 무시를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와서 보면 그들이 이 포인트를 잘 잡았던 거고 잘 알았던 거죠.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시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유튜브, 뭐 블로그, 지금 제가 아는 정보들 이런 거 아마 오늘 한 얘기 다 사실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뭐 디테일이나 약관 얘기 빼고는 다 아시는 얘기일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걸 누가 실행하냐 안 하냐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그걸 생각하는 걸 다 실행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름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거를 잊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스트레스고 좋게 말하면 목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한다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게 이번에 1회잖아요. 저희 회송 보셨나요? 반대로. 계속 내고 중간이 있어요. 중간이 있어요. 애들이 교차 중. 횟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보면은 1회예요, 1회. 저희가 네. 지금 뭐 다른 대표님들이랑 얘기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얼마 정기적으로 할지 그다음에 어느 이제 어떻게 해나갈지는 사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계획은 없는데 어쨌든 이게 좀 저는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 뭐 1년에서 2회가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더 유익하게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